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3월 22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하루하루가 뭐가 막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아마 다음 주 서종욱의 법대로 시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를 전부 다 언론도 그렇고 슈퍼위크, 사법 슈퍼위크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반으로 예상을 하는 그 순서가 지금 진행이 되겠죠. 처음에는 화요일 날 24일, 월요일 날 24일 월요일 한덕수 헌재 선고, 한덕수 총리, 그 다음에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한 금요일쯤 이렇게 예상됐는데, 전반적으로 다음 주 한 주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정상 일단. 아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거 순서다. 예, 그렇죠. 가장 우리가 요구하던 예. 가장 바람직한 순서가요. 예. 한덕수부터 선고하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좀 더 고민해서 네. 늦게 선고했는다. 이게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이부터 네. 선고하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선고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렇네요. 예.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순서는 아주 우리한테 잘 됐다 보고, 네. 그거는 이제 결국은 김형두 재판관의 공이 크다 봐요. 김영두 재판관이 한덕수 심리의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문영배 팀은, 예. 우리법 팀은요, 네. 상당히 동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윤 대통령부터 하자. 예, 계속 동시 이야기도 나오고 했죠. 예.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예.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전략적으로 예. 그때 최상목이 탄핵 이야기 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또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한덕수가 복귀하면.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판단하에 아마 김영두가 이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주심이니까. 그렇죠. 종결도 먼저 됐고, 여러모로 보나 간단하고, 원래는 이게 제일 먼저 됐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90분 변론 딱 하면 90분 했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재판관이 우리 우파 쪽에 김영두 포함해서 우파 쪽의 재판관이 문영배 팀, 우리법 팀을 제압했다. 아마 이제 한덕수 선고부터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고는 좀 더 뒤로 밀리는. 저는 28일 금요일도 장담 못 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렇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아직 그런 게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김형두 주심 재판관이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 이야기는 한덕수 총리를 앞으로 당겨야 되는 그 원인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가야 되는 원인이 앞섰던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야 되는 원인이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만났다, 아직 여전히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은요, 무조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좌파 김용민이라고 원내 부대표 있잖아요. 이자도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은 윤석열 편이거든요. 저 인용 기각은 똑같다 치더라도 일단 이게 이재명하고 비교할 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용 기각 확률을 떠나서 그렇죠. 이재명이가 26일이니까 미뤄지는 게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용 기각 각각 이거 계산할 때도요, 상당히 오래 경론이 벌어진다는 말은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끝까지 잘 버티고 그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정영식 주심하고 문영배가 가장 양쪽의 자장일 거고, 그다음에 선봉장은 김복형과 정계선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잖아요. 끝까지 대치 중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는 저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인용 기각 떠났어도 이재명 뒤로 밀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오히려 기각이 될 확률도 이렇게 뒤로 경론이 벌어질수록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도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상대방 8명 재판관들이 평일을 계속 하니까는 저 재판관은 어느 쪽으로 갈 거다, 이거 짐작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짐작은 하니까 이제 수계산도 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수계산도 막 할 텐데, 지금 그래서 헌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막 하는데, 일단 큰 게 보면은 문형배는 헌재 안에서 힘이 완전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정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죠. 그거는 좀 들은 게 일종의 있는데 왕따설. 왜 그러냐면 이게 실력 법리가 이제 중요하거든. 근거를 대면 토론할 때는요. 근데 그게 좌파 보세요. 문영배는 이제 부산 향판. 그다음에 정정민은 대전 향판. 그다음에 이미선이도 부산 지방법원의 판사 부장이 다예요. 그런데 정계선이는요. 대법관하고 이제 현재 재판관으로 3번 추천됐었어요. 그때 원래 정정미 대신에 정계선을 밀었는데 그때 문재인 때거든요. 아마 이제 김명수가 봤을 때 정계선이가 너무 강하다. 우리법연구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정미를 김명수가 밀었다고요. 그때도. 그 정계선이는 이제 원래 의대 다니다 법대 왔어요. 그렇다고 하죠.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은 이게 등수 모여 3등 안에 들었어요. 등수를 모르겠어요. 3등 안에 확실해. 제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리고 서부 법원장까지 했잖아요. 법원장 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남편이 법 쪽에 엘리트 집안이에요. 남편이 집안 삼촌이 검사장부터 엘리트 집안 황필규 집안이. 그러니까 좌파 내의 서열은요. 월등히 성골입니다. 실력과 또 이게 운동권의 경력.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완전히 정계선이가 저쪽에 자장이다. 문영배에게 좀 밀린다. 논리가 없으니 이런 데 평가가 현재 좌파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결국 문형배가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좌파들 중에서도 좌파 재판관들 중에서도 이제 실권을 놓쳤네. 일종의 실권을 이제 정계선이 가져가 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을.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권 경력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종 TV에 빨간 순서 그 가장이 좌파 쪽으로 순서했을 때 1번이 마은혁, 그다음에 정계선,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이가 왔으면 이게 마은혁이가 정계선하고 주도권 잡았겠지. 그렇겠네. 근데 문영배는 운동권 경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원래 완전히 서열이 운동권 내의 서열은 정계선, 더 왔으면 마은혁 이렇게 잡았기 마은혁이 없으니까 정계선이가 자장이죠. 그런데 문영배는 자기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인 거네.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문영배가 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들에게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게 TF에서 써준 나는 대본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걸 헌법재판연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린 이제 그런 결과가 돼서 또 그 안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김복형하고 정계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법리 다툼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김복형은 좀 더 취재해 보니까 남편은 이제 좀 무명 법조인들 많이 심리 상담사라고 합니다. 딸만 둘이 있고요. 그 유영아 변호사 동기입니다. 그래요? 24기. 남편이.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 유영아 변호사하고 이제 김복형이하고 동기고 남편은 이제 평범하게 심리 상담사니까 딸만 둘이고.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 고집이 원칙 엄청나대요. 김복형 원칙주의자. 이거는 황소 고집이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원칙을 고수합니다. 아마 실력도요. 연수원에 외국에 연수도 2번이나 갔다 오가 논문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30년 판사 외기를 오면서 진짜 실력도 보통 인정받는 게 법조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계선이 27기, 김복경이 24기잖아. 아무리 이게 같은 여성이라도 이게 3년 선배고 대학도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둘이가 대체해도 충분히 김복형이가 제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김복형 동기들 연순 동기하고 또 유영아 변호사 포함해서 아마 쉽게 굴복하거나 자기 소신을 굽힐 이런 사람은 아니다. 옛날에 재판관 그때 6인 체제를 바꾸려 할 때 그때도 끝까지 혼자 반대한 이런 게 강단이 있거든요. 저는 우파 쪽이 가장 지금 믿을 만한 든든한 존재가 김복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김형두 재판관이 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덕수 총리 것이 이제 먼저 하기로 하는데 밀어붙였다고 하면은 결국은 김형두 재판관도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을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용은 이게 무조건 뭐. 인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각.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정보를 받았다고 7대1이라고 하잖아요. 예. 7대1로 기각된다. 예. 제가 한번 이게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찌라시를 받은 건데, 제가 윤상현 의원 통화를 해봤어요. 아니, 형님, 내가 뭐 7대1 해가 틀리면 그만이지만, 형님 오선 의원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해 이랬더니 누구한테 받았어 이랬더니 좌파 언론사 사주들 좌파 언론사 사주 있잖아 뭐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게 뭐 아주 고급 모임인데 거기서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7대1 그럼 7대1이 1이 누구요? 그걸 말 못한대. 근데 제가 어떤 판사한테 받았는데 그분도 고위직 판사야. 7대1은 1이 정계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계선. 예. 근데 이건 뭐 그냥 재미로 보더라도 이게 윤상현 의원이 그래 받았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압도적인 차이로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200석으로 주석서 있잖아. 이게 각하로 보는데 각하. 그 또 이게 한덕수 변호인이 에이펙스거든요. 에이펙스. 한덕수 변호인도 이게 또 제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출마도 하고. 그분은 조심스럽게 이거 기각을 또 점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하 시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각하가 되면 조한창하고 정계선이가 임명한 문제. 정당성이 물론 이게 무효라고 보기 어렵지만 속업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좀 논란이 있잖아. 논란이 생기죠. 그럴 바에는 이게 그냥 5표가 각하가 돼야 각하됩니다. 무조건 5표면 이거 미안해야 돼. 5표. 그래 이게 각하가 되거든요. 3분의 2가 아니죠 그거는. 가반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조심스럽게 한덕수 변호인 측에서는 기각을 이게 점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게 7대1이라면 각하 아닐까. 7대1이라면. 근데 압도적인 차이로 아마 이게 그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이것이 문제고 인용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봐요. 각하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 200석. 그러니까 200석 그 원래 192표를 받아서 한덕수가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20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의원식이 그냥 151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그 총리 같으면 이제 192석 받으면은 직무 정지되는 게 맞죠.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 이제 법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헌재가 받아들이면은 아예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임명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최상목 대행이 했던 모든 행동들도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그 재판관 2명도 그런 무효 아니냐. 그러면 지금 그 할인 체제로 선고를 하는 이 자체가 무효 아니냐. 굉장히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도 재판관이 양쪽 다 설득을 해서 아마 이제 그 기각으로 가보자. 기각으로 와서 이게 반대 의견이 만약에 한두 명 있다면 어디서 노느냐면 이게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타로사에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기들 임명 안 해준 게 큰 위헌으로 보니까 아마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인용 한두 명이 나오지 않을까. 인용 뭐 개별 의견 뭐 이렇게 놓든지. 이제 반대 의견을 놓는 거죠. 아예 기각의 반대 의견이니까. 반대 의견이. 아예 반대로. 결론이 똑같으면 이제 별개 의견 뭐 이런 거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은 그렇고. 하여튼 이거 10시인데. 근데 이 재판이 만약에 본안까지 가가지고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막 판결 다 쓰면요. 진짜 중요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재판에도 형법의 내란죄는 빼고 헌법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형법 내란은 뺐잖아. 여기 똑같은 대통령 문제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덕수는 수사 기록을 송부를 안 해줬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수사 기록이 또 증거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죠. 특히 저는 내란 행위를 방조했느냐, 이게 과연 국무회의를 거치냐, 이게 내란 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 중에 물론 안 받은 게 많은데 또 일부 초기에 수사 기록 갔대요. 그러면 이게 증거능이 있냐 없냐, 이것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상당히 윤 대통령하고도 밀접한 이게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5개의 탄핵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제 5개 그거는 전부 다 따지지는 않는 거죠. 그럼 기각 결정을 내리면은 그 5개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판단을 다 하게 되나요? 그렇죠. 하나하나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내란 네. 행위를 방조했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이죠. 그럼 내란 행위로 방조 묵인을 한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하면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보는 거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동시나 늦게 놓인다. 미리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제일. 그런데 그 선고문에 그거 안 넣을 수는 없나요? 각하되면 뭐 판단할 각하되면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각하가 아니면 이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다 따져보고. 대통령도 5개 있듯이. 그럼 지금 선고가 그때 하면 다 따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따져봤는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뭐 한덕수 내행을 아예 계엄을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국무회의가 뭐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한덕수 내행이 막았다.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 정도만. 그 정도로 이게 좀 애매하게 하고 진짜 그 본안은 이게 위법이나 적법이냐는 윤석열 대통령 때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미리 다 써놓으면 이게 난리 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것인데 뭐 법리적으로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고문을 봐야 돼요. 선고문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알 수 있는데 그 선고문 아직 안 나왔으니까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은 최근에 좌파가 저도 이제 TV에 시사 프로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를 먼저 처음에는 자기들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 좌파 쪽에서도 기각될 걸로 봐요. 기각이랑 각하될 걸로 보니까는 먼저 이 한덕수 총리를 그 권한 대행으로 다시 복원시켜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 대대행이 대행을 하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하면은 대대행이 계속해야 되니까 원래 대행을 복원시켜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그거야말로 아전인수의 극치죠. 그렇죠. 아전인수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이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은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뭐 국민들이 TV로 다 봤으니까 2월 달이면 그렇죠. 무조건 이게 만장일치로 될 거랬잖아요. 그렇게 근데 늦어지니까 또 이게 뭐라고 개변을 늘었냐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인용은 분명한데 만장일치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그 이번에는 이제 한덕수 먼저 하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 미리 국정을 좀 안정시켜 놓고 대통령을 또 이게 파면하게 한 거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그렇지. 왜 대통령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난리치다가 또 이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한덕수 먼저 했다는 뜻은 우리 법팀이 문영배 팀의 패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계속 대통령부터 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재판관들 김영두 포함해서 주심 뭉쳐서 있다. 그럼 이렇게 선고 순서를 바로 잡았잖아요. 그 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네요. 근데 그걸 좌파 패널들은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도 안 되게 경강부의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렇게 보면 진짜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것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거니까 총리도 직무 복귀 시켜놓자 먼저. 그래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또 저도 드리고 했었는데,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이제 그 시점은 28일이 되든 4월 초가 되든 될 텐데. 그냥 한번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라이브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만 놓고 설문을 하면은 인용이 약간 더 많아요. 제가 한 10% 정도 더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세 가지를 이제 옵션을 하나 더 주니까 기각과 각하를 합하니까는 인용하고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은 장난이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각하라는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옵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서는 이 상황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셨고 또 이제 법리에도 밝으시고 하니까 좀 기대를 섞어도 됩니다. 이 확률 좀 어떻게 보세요? 인용 기각 지금 각하까지. 저는
계속 일관된데 제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제가 직위원부장이 구속 취소도 그거는 맞췄죠. 예, 다른 데는 전혀 뭐 그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 허준서 판사를 제가 분석해서 상당히 괜찮은 판사다. 이래가 어제 기각됐지 않습니까? 기각됐죠. 지금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또 3월 말 4월 초 계속 주장했었고요. 그다음에 순탄치 않은 평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4대 4도 저는 바꾼 적이 없어요. 4대 4, 4대 4 기각하 4대 4도 바꾼 적이 없어요. 4대 4면 기각입니다. 각하가 되려면 그 소송 요건의 과반이에요. 제가 그렇죠. 규정을 봤더니 5표가 노약의 각하가 돼요. 그러면 그 인용 4명의 각하 4명이라도 기각 주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저는 지금도 그 좌파들이 인용 내세 각하 내세면 기각이 되는 거네. 이 시험 문제예요. 이게 5이 안 되니까 각하가 5이 안 되니까 먼저 각하를 시키려면 과반이 돼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법에 돼 있어. 인용 주문이 불가능할 때는 기각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6표가 인용이잖아. 인용 주문이 안 되면 기각한다고 돼 있고 각하를 시키려면 과반이 되는 일이 돼 있어. 법조문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특이해. 그러네. 그러니까 인용이 6이 안 되면은 각하 아니면 기각인데. 그렇죠. 각하가 5이 안 되면은 그냥 기각이네. 예, 그렇습니다. 기각이라는 거 안 나왔어도 기각이네. 그렇죠. 기각이 한 명도 없는데 기각이야. 한 명도 없는데 기각이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각이 되면 기판력이 있거든. 기각이 되면 기판력이 있다니까. 기판력이 뭐죠? 실질적 확정력. 다시 한번 거론 못해. 그렇죠.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를 기판력이라고. 다른 말로 실질적 확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가 되면 재판 안 했잖아. 그러면 국회 의결을 또 고치면 돼. 국회 의결을 또 고치면 또 다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108조 중에서 한 12명 또 이탈을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데 기각을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을 치면 각하라는 게 공소기각이고 그다음에 그 기각이라는 거는 무죄를 말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용은 유죄야. 그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기각이냐 각하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네. 조문에. 그런데 뭐 이런 그러면 기각 확률이 제일 높겠네. 각하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요런 게 있어요. 좌파들이 너 선호하는 게 3개 중에 뭐냐고 패널들 물어보면요. 좌파 패널들은 당연히 인용을 원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기각이야. 기각되면 끝나죠. 그럼 중간으로 두 번째 선호하는 게 각하입니다. 좌파들도 각하를 기각보다 선호합니다. 그렇겠죠. 나중에 그리고 국회 또 거치지. 나중에 또 뭐 거리가 생겨놓으니까 잠불이 잠불이 안 꺼지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면 문영배 입장에서 우리 법팀 인용을 노력해보죠. 그렇겠죠. 그 만회까지 막 요청해. 인용이 도저히 안 돼. 안 돼. 그러면 기각할까요? 각하할까요? 각하겠지. 각하하면 자기 책임도 면하고 책임만 하죠. 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이게 뭐 8대0 압도적으로 각하 의견이 나오는 게 문영배 팀이 인용을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각하 쪽으로 가버린다. 그대로 두면 기각이야. 그대로 두면 기각이잖아. 그러니까 각하로 차라리 몰아버리자. 그러면 중간에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이제 딱 분석을 하면은 인용사 각하사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인용사 각하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기각이 되니까 이제 저 좌파한테 깨지는 거죠. 헌재가 깨지는 거야. 문영배가 깨지니까 안 깨지려면 잠불이라도 남겨놔야 돼. 그렇죠. 잠불을 남겨놓으려면은 각하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인용팀 중에서 한 명만 각하 쪽으로 가. 그럼 되죠. 다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안 되니까. 문영배만 가. 문영배만 가도 이것은 각하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각하 만들면 한마디로 나가야 된다. 우리 고소도 칠 때도. 나가래.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제 다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국회에서 다시 의결 거쳐와. 이게 명분도 있고 책임도 중간은 끝까지 버티다가 기각되면 이게 끝나버리거든 모든 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건 원래부터 이게 경고됐던 거예요. 기막힌 방정식이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세계 가지고 우선순위니까 법률을 잘 모르니까 이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네. 인용 4대 각하 4면은 기각이다. 인용 3대 각하 5면은 각하다. 5표가 넘어야 각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일단 이번 그 다음 주 슈퍼 위크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아봤고 특히 우리 저기 월드컵 할 때 문어 이야기 하잖아요. 예상을 잘하는 문어. 근데 우리 법 문어로 물론 손색이 왜냐하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판사인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런데도 워낙 이게
법리적으로 편향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법률을 따져서 또 뭐 법률과 법 간의 양심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속 취소하는 것도 그때 여기 법대를 출연하셨어. 그 가능성 90%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못했죠. 아, 그거는요. 네. 한덕수 변호인이 에이펙스인데 네. 거기에 변호사가 직위원회하고 동기가 있어 한반. 예. 한덕수 변호인이. 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오락부장을 했대. 그 정도로 이게 성격도 좋고요. 판사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그 평소에 원칙과 소신 이거 법리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 성격도 밝고 좋대요. 그럼 이게 여러 취재해 보니까 그다음에 그 재판을 과정을 보니까 10일 동안 뭐 내라고 한 게 있잖아요.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꼼꼼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아, 이럴 때 이 정도 희망이 있다. 맞아. 보통 그냥 기각하거든요. 그냥 기각 결정을 안 하고 한 거죠. 결정을 안 하고 심리에 붙였고 그 법 심리에 붙였고 심리 그러니까는 그 법정에 나왔을 때도 그때 결정을 안 하고 또 열흘 기간을 줘서 추가 그 이유를 설명서를 내라고 그렇게까지 했죠. 그리고 중앙지법에 또 영장 담는 남청규나 중앙지법의 부장들끼리는 저 어울리잖아. 그 사람들에게 다 공청한 내란 소건이 없다고 다 이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 이런데 그 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들, 그다음에 그 직위원하고 그 동기나 친한 사람들 한 3명 정도 취재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판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제출한 거 대통령 대리인단에 다 받고 이걸 면면에 검토해서 희망이 있다. 이래서 제가 자신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오락부장이었다고요, 연수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좋다는 거 동료는 원만하고 원만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직위원 부장판사가 하고 또 관련자들도 군인들 말고는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하잖아요. 그럼 좀 합리적인 좀 판결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그것뿐이 아니고 그 김성한인가요? 그 경호차장. 김성훈. 김성훈. 김성훈 경호차장과 그 경호본부장의 기각도 영장실질심사 기각도 그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특히 이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있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허준서를요 어떻게 취재했냐면 고생했습니다. 서부의 영장이 둘이 바뀌었다고 허준서 판사하고 김영석 판사로 그 바뀌는 그게 한두 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누가 영장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영장 판사 그걸 수소문 어제 다 기각시킨 판사 수소문 다 하고 그다음에 법원하고 제가 검찰에 또 그 유지 있잖아요. 다 이게 취재해서 세 군데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허준서다 이래고 또 허준서하고 친한 동기들 29기 제 1년 후배거든요. 또 취재해 보니까 야 허준서가 신진우나 지기현처럼 원칙 판사래. 그러면 이건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100% 이게 기각될 수 있다고요. 허준서를 제가 처음으로 누군지 저번 주에 밝혔고 아무 언론도 안 밝힐 때 그다음에 취재해서 이 판사의 성향 그래서 이게 기각했더니 둘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좌파 패널 몇 놈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들었더니 너 누가 제일 밉니 했더니 제일 미운 사람 1위가 최상목이래. 최상목. 와 정말 죽이고 싶대. 만약 안 해줬어. 그다음 두 번째가 김성훈이라는 거야. 김성훈이가 증거 다 인멸하고 대통령 딱 경호하니까 그래 밉다는 거야. 그다음에 심우정, 지기현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제일 미워하는 1, 2등이 최상목과 지금 이게 김성훈 경호차장. 좌파 패널을 제일 미워하는. 저 몇 명은 들었습니다. 그만큼 MBC나 뭐 보면 김성훈에 대해서 엄청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성훈 그 경호차장이 이렇게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경호였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경호였다는 거 결국은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집행 시도가 불법이었다는 걸로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부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